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있었던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이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하고 있고요. 오늘 저녁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청문회 이후 전국 상황 두 분의 정치평론가 분석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최영일 사평론가님 그리고 배종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지난주 보면요, 청문회 결과를 놓고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임혜숙, 박준영, 노영욱 이 세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여당은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여야 입장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불공정과 위선에 분노한 국민 목소리에 정면 공감한다면 부적격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최고위에서는 특별하게 언급되지 않았고요.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하고 있는 과정들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최영일 사평론가님, 네. 청문회 지난주 전국에서요. 네, 여당으로서 참 곤란한 상황이 됐어요.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예, 지금 네. 3명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야당에서 지명 철회까지 좀 요청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진 사퇴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언론 검증에서 다 나왔던 이제 문제들이에요. 예. 임혜숙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뭐 외유성 출장 논란부터 시작해서 예. 또 이제 배우자의 이제 어떤 승진을 위해서 논문을 좀 밀어주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었고요. 네. 지금 이게 박준영 해수부장관 후보자의 논란이 좀 큽니다. 이게 워낙 뭐 1000여 점이 넘는 도자기를 이 그러니까요. 관세 없이 들여와서 예. 판매한 거 아니냐. 일명 이제 야당에서는 밀수 의혹까지 제기한 상황인데 네. 이런 문제들이 이제 불거지다 보니 이 여당 입장에서는 불만은 있습니다. 정책 검증보다는 또 예. 당사자보다는 가족 문제나 배우자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과연 낙마시켜야 하느냐는 고민은 있는데 중요한 건 국민 눈높이죠. 국민 예.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예. 국민들이 저런 정도면은 공직자로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반응이 크단 말이죠. 예. 적지 않습니다. 예. 그 야당은 여기에 힘입어서 자, 3명은 부적격이므로 지명을 철회하고 새로 지명을 하시오 하는 입장이고 심지어는 내일 예정돼 있는 대통령 특별 연설에서 네네. 지명 철회를 직접 발표하셔야 된다. 대통령 아, 이런 요구까지 나왔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여당은 고민입니다. 어쩌면 읍참마속 하나나 많다면 둘 정도는 예. 스스로 철회하거나 혹은 자진 사퇴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야당의 공세에도 마찬가지고 또 국민 좀 눈높이에 부응하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고심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당의 공식적인 입장은요. 일부 흠은 있지만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게 일단 공식 입장입니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어떤 결정이 내려져야 되니까요. 배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지금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인사라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예. 정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지지층이 이탈한 중도층 또 이른바 2030 MZ 세대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아, 예. 청문 후보자들이 얼마만큼 세 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인사청문회에서는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한 가지는 도덕성, 그리고 전문성, 그리고 리더십인데 우리 국민들이 가장 따지는 건 도덕성이거든요. 예. 도덕성도 특히 이제 민생과 관련된 도덕성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합니다. 네. 위장 전입이라든지 또는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국민 여론이거든요. 근데 그렇군요. 세 후보 중에서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 세종시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았지만 살지는 않았어요. 예. 또 그만한 또 이유도 있는 것으로 해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임혜숙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금 과학계에서는 아니 논문 밀어주기 아니다. 그리고 임 교수의 경우에는 그동안 열심히 참 활동을 해왔던 인물이다. 이렇게 과학계에서 해명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박준영 후보자는 공무원이에요. 예. 근데 참사관으로 영국을 갔는데 무려 정확하게는 이제 1250점의 도자기를 들여오는 데에도 세금을 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국민들은 이걸 팔려고 했다는 데 더 분노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 민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이 여론이 있는 이상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강행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일인 거죠.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5명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벌써 2명의 장관 후보자는요 청문 보고서가 채택됐고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승욱 장관 후보자죠. 그리고 안경덕 장관 후보자 이제 장관이 됐습니다. 2명의 장관이 나왔습니다만 아직 3명의 장관 후보자 어떻게 할지 결정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청문 보고서는 내일까지 청와대에 송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이죠. 오늘 당정청 회의가 있는데요. 자,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송영길 대표가 취임 이후 이번에 첫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그렇죠. 분석이 많습니다. 어떤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과거 지도부 같으면 임명 강행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야당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낙마할 정도는 아니다. 지금 공식 입장을 밀고 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 송영길 신임 대표지 않습니까? 지금 분위기 전환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제일 중요한 게 또 지난 서울, 부산 재보선 참패 이후에 예. 뭔가 지금 당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니까 저는 한 명 정도는 지명철회 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 이 의견을 전 청와대에 건의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지금 여론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만 넘었더라면 강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또 그리고 강행을 해왔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이따가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예. 대체로 30%대에 머물러 있는 이런 상황에는 상당히 정당 여당으로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네. 이제 절충 의견으로 모두 다 가능하다, 강행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 전달은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고 적어도 한 명 정도. 네. 이게 워낙 여론이 안 좋습니다. 청와대에서 판단해 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전달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 벌써 후보자가 부담을 상당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경질이나 철회라는 아직 뭐 임명도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질이라는 건 적합하지 않고 철회가 된다면 후보자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본인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 청문 후보로서 철회가 됐다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는 반면 자진 사퇴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 전망을 해봅니다. 네, 두 분 모두 한 명, 적게는 한 명, 많게는 2명까지도 임명 철회 내지 자진 사퇴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 보셨는데요. 일단 뚜껑은 열어봐야지 알겠습니다. 이번 개각 청와대에서는 사실 쇄신의 의미 이런 의미가 컸는데요. 만약에요 낙마자가 나올 경우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또 레임덕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야당은 어떻게 돼도 좋다는 입장이에요. 예. 낙마자가 안 나오고 임명 강행해도 좋고 낙마자가 나와도 좋고. 예. 왜냐하면은 여당과 정부에는 양쪽 다 상처가 되거든요. 지명을 철회하는 것은 그럴 거면 왜 지명을 했는가? 사전 검증이 부족했다. 이 비판 예. 받아야 되고요. 강행하는 경우에는 자 이제 30번째를 넘어서 이번 정부가 역대 정부 중에 가장 임명 강행이 많은 정부다. 그럼 야당 이야기 안 듣고 독주했다는 거 아니냐? 예. 이게 또 이제 임기 중반까지는 괜찮았지만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의 단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화합과 소통이라는 어떤 이미지 차원에서 네. 반드시 제가 보기에는 강행이 어렵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6시 당정청 회의가 있고요. 거기서 회의 결과가 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틀에 걸쳐서 있었던 김부겸 총리 후보자 청문회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날에 한껏 몸을 낮췄던 김부겸 후보자 이틀째에는 적극적으로 방어 해명에 나섰습니다. 먼저 딸 부부의 라인 펀드 특혜 의혹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경제 활동의 주체가 현재로서는 이제 제 사위인 셈인데 김부겸 후보자 딸 가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부터가 저는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보는 거죠. 도저히 제가 무슨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 이런데도 아니냐고 하시면 참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어제 보니까 또 일부 분들은 어디 언론에 보도된 바는 따르면 이래놓고도 모른다고 할 수 있냐? 그럼 뭐 어떡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네, 지금 들으신 대로 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라인 펀드에 가입한 경제 주체가 사위다, 사위 문제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그래도 의혹이 해명이 안 됐다, 좀 더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자,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여론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지가 중요하겠죠. 예.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야권 또는 야권 지지층들은 계속 뭐 부정적 평가를 내릴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시점에 이제 중도층의 객관적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할 텐데 인사청문회를 보시면 항상 도덕성, 전문성, 리더십을 보시면 되는데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대통령을 얼마만큼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만큼 TK 출신의
총리 후보자는 그만큼 대통령에게 보탬이 되겠죠. 그래서 임기 대통령 마지막에 이제 총리 후보자로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또 발탁을 한 셈이니까요. 예. 그다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도덕적으로 얼마만큼 라인 펀드와 김부겸 총리 후보자와 관련성이 있느냐는 부분이죠. 예, 중도층이 예. 판단할 때는. 그런데 그건 사위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예. 많은 재산 또는 정식 재테크와 관련해서 사위 가족이 이 라인 펀드를 선택을 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어떤 영향을 줬거나 아니면 라인 펀드와 연관성이 있다면 그것은 도덕적인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중도층에서 볼 때는 이건 사위의 선택인 거죠. 사위와 딸 가족 간에 또 사위 딸 자녀들까지 이름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글쎄 뭐 이러면 그래도 총리 후보자와 딸하고는 가족 아니냐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면 할 말은 없겠지만 적어도 이걸 가지고서 낙마 사유로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낙마 사유로는 좀 약하죠. 의혹 제기는 됐어요. 예. 의혹 제기는 됐는데 의혹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첫째 날은 말씀하신 대로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최대한 몸을 낮추고 부끄럽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송구합니다. 한 얘기를 했거든요. 둘째 날 라인 펀드를 가지고 이제 이 쟁점이 붙었을 때는 네. 사실은 김부겸 후보자는 밀리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증인들도 나왔는데 증인들의 입장이 엇갈렸어요. 야당 의원들의 이제 청문위원들의 이 공세 질문에 일부는 이것은 특혜라고 본다. 근데 문제는 이 특혜가 김부겸 후보자의 특혜가 아니라 딸 가족의 특혜인 거죠. 네. 만약에 이게 특혜라는 게 확인이 되고 향후에 위법하다라고 해서 처벌을 받는다면 처벌의 주체는 김부겸 후보자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김부겸 후보자는 라인 펀드에서 뭐 자금이 흘러 들어가서 정치 자금화됐다든가 이런 뭐 거창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청문회에선 이런 얘기는 없었다는 거 하나. 그래서 라인 펀드는 의혹은 제기됐지만 이게 뭐 확인된 바가 없다. 또 증인들의 일부는 판매처죠. 판매처에서는 이분들도 피해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특혜성으로 알고 가입한 펀드가 애초에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진위 공방은 벌어져 있고 그 주체는 딸과 사위 가족이지 김부겸 후보자에게 직접 타격을 줄 만한 내용은 나오지 못했다. 그래서 김부겸 후보자의 이제 적극적인 방어가 여기는 조금 성립이 된다라고 보고요. 예. 그럼 그 외의 문제들이죠. 근데 아까 다른 장관 후보자들은 대부분 4명이 관료 출신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모르던 인물인데 의혹이 나오니까 공직사회가 어떤 거냐 국민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건데 김부겸 후보자는 앞으로 국정의 균형을 잡아야 되는 국민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정치인인데 자 그러면은 이 대구 출신의 김부겸 이 총리가 문재인 정부 후반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 대비 나와 있는 의혹 이 비중을 봤다라고 한다면 예. 한 방은 없었다. 낙마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낙마할 정도로의 한 방은 아니었다. 이렇게 두 분 다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증거가 지금 나오지 않았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요. 이 청문회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 또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도 물었었는데요. 일단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네.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면을 혹시 건의할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있죠. 예. 그리고 가능성은 있는데 그 가능성이 언제이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예. 가장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이제 총리가 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입니다. 그렇다면 네. 대통령 지지율의 부정평가가 가중되도록 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사면론이 자칫 중도층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있을 수도 있다면 대통령 지지율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통합을 위해서 이 사면론을 제기는 할 텐데 예. 적어도 무르익어서 이 사면론이 국민의 공감을 더 받을 때 가령 차기 대권이 치러지고 난 직후 적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내년 5월 9일경이면 끝이 나죠. 그 전에 대통령 이후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의 시점에 적극적으로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제는 사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차기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없고 문재인 정부의 통합을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점이 중요하겠죠. 언제쯤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최영일 평론가 만약에 네네. 건의를 한다면 사면 건의를 한다면 언제쯤이 될 것으로 지금 보십니까? 배종찬 소장님 말씀을 받으면 예. 사실은 이제 대선이 끝나고 결정이 돼 있어야 돼요. 네. 정권이 교체됐느냐, 재창출됐느냐.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의 역할보다는 그 시기에는 당선자가 건의를 하는 게 뭔가 의미가 있겠죠. 자, 저는 곧 대통령으로 이제 임명이
됩니다만 예. 이 상황에서 국민적 화합을 위해서 퇴임하시기 전에 결단을 내려주시죠라는 게 주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어찌 보면 국민 화합적 차원에서 건의를 받아들인 사면이고 그거보다 이번 사면은 훨씬 대선 국면에서 전략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만약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중하반기에 올라가서 40% 이상을 달리면서 정부를 마무리할 수 있으면 사면론 아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보다 지지율이 더 떨어져서 상당히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대선전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면 예. 어떤 카드라도 등장하기 마련이거든요. 이때쯤에 그러니까 대선 직전 연말이나 연초 정도에 김부겸 총리가 지금 정권이 좀 위태롭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면 카드가 등장할 가능성은 살아있다. 그렇군요. 이렇게 봐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면 결국은 대통령의 선택 문제다. 그 시기도 대통령이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네. 그건 뭐 대선 후가 될 수도 있고 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이 내일 있을 내일이죠. 예정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연설 때 이 사면 이야기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또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여부 문제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네.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무척 주목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문재인 정부 탄생 4주년 날 판문점 선언 3주년에 대한 이런 한반도 평화 구상 여기에 대해서도 또 한마디 하실 것 같습니다. 화면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진통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네, 남북 문제 어떻게 하든지 풀고 싶어 네. 하시는데 어려운 그렇죠. 상황입니다. 한반도 평화 구상 내일 네. 특별 담화 때도 특별 연설 때도 나올 것 같죠? 저는 적극적으로 나올 것 예, 같고요. 예. 지금 이번 달 21일에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때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 정책 검토를 끝냈다. 이 행정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뭔가 조율이 있을 거고 북한이 지금 굉장히 뭐 대남, 대미 거센 담화를 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북한이 지금까지 도발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이유도 대화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전문가들 분석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에 좀 전환시킬 수 있는 게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 국면을 바이든 행정부 초반에 한번 푸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내일 그렇군요. 특별 담화의 방점은 어쩌면 한반도 평화가 핵심 주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더욱 네. 부각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참 예상하기 힘들거든요. 그만큼 지금 남북 관계가 꼬여 있고 남북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또 북미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데 최근에 이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이 대북 기조를 보면은 외교와 강한 억지, 스턴 디터런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호락호락 양보하는 외교 정책은 취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걸 뭐 악의 축으로까지 해석하는데 그렇게까지 아주 심각한 수준의 대북 대응은 아니라고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지고 또 성과를 내야만 국민 여론이 또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남북 관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하나의 성과를 만들어냈다. 근데 그걸 참 얻어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은 계속 비핵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북한은 제재 완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북미 싱가포르 합의 수준에서 거기로부터 바로 북미가 합의했던 그 시점으로부터 계속해서 북미 관계가 진전되는 걸 끌어낼 수 있느냐 이걸 이끌어낸다면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도 내일 4주년 때는 종전선언 그러니까 적어도 종전선언만큼은 해서 이 북한에 좀 더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자 이 정도의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특별 연설,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입니다. 기자들의 질문도 받고 바로 현장에서 답을 할 예정이니까요. 답변 내용도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요. 반등했다. 5%포인트 반등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한국 갤럽 여론조사인데요.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네, 문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지지율 지난주 29%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이번에 34%로 올랐습니다. 5%포인트, 일주일 만에 5%포인트 오른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인데요. 자, 배종찬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이유가 크게 작용했을까요?
위기에 따른 지지층 결집으로 봐야 되겠죠. 아. 그만큼 지지율 30%의 법칙이 중요합니다. 우리 YTN을 통해서도 분석을 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역대 대통령을 보더라도 대통령 지지율이 임기 후반기에 30%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한다면 정권 재창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에 그렇군요. 30% 미만으로 하락하게 되면은 정권 교체에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핵심 지지층들이 그래도 살아있는 다른 역대 대통령과 다른 차이점이 있거든요. 이 핵심 지지층들이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입니다. 호남이 조금 더 결집하고 또 위기인식에 따라서 40대 핵심 지지층들이 더 결집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백신 혼선이 있었는데 조금 해소된 측면도 있습니다. 예. 지난주 후반부부터 네네. 바로 그런 부분도 대통령 지지율 반등에 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조금 비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보는데요. 네. 지난 일주일 동안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청문회 전국이었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는 오히려 불리한 한 주간이었어요. 근데 국민 여론이 좀 좋아졌다고 하는 것은 민생 현안 중에서 코로나 백신 문제에 대한 수급 예. 불안 문제가 지난 일주일은 나오지 않았어요. 네네. 오히려 접종을 속도감 있게 내고 수급이 더 안정화됐다라는 정부 발표가 신뢰감을 줬기 때문에 이건 백신 영향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선 주자 지지율도 보겠습니다. 대선 주자 지지율을 보면 이재명 지사가요 오차 범위 안에서 윤석열 총장을 앞지른 조사가 나왔습니다. 자, 지지율 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보면요, 이재명 지사가 전주에 24%였는데요. 이번 주에 25%로 올랐죠. 5월 6일 발표 결과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은 25%에서 22%로 3%포인트 정도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자,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양강 구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의 양강 구도. 자, 비서장님, 네. 지금 지지율에 약간의 변화인데요. 물론 오차 범위 내에 접전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자기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를 좀 계속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최근의 조사만 결과만 비교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예. 이게 이제 한국 갤럽의 조사인 경우에는 보기를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런 보기를 게 불러주지 있습니까? 않아요. 또 면접원이 직접 하는 조사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유지되는 또 25% 내외의 지지율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네. 윤석열 전 총장은 자동 응답 조사의 경우에는 이 면접원이 직접 하는 조사 또는 예. 한국갤럽처럼 보기를 불러주지 않는 조사보다는 더 높게 나타나요. 보기를 불러주는 조사에서는 그러면 높게 나온다는 뜻이네요. 네.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많은 응답은 아직까지 지지할 후보가 없다, 생각나는 후보가 없다가 비중이 꽤 높게 나타나거든요. 예. 그래도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2월부터 계속 한 20% 중반으로 유지되는 것은 대선 후보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지, 세, 리. 지역 기반, 경기도죠. 네. 세대 기반 40대입니다. 핵심 네. 지지층이죠. 그다음에 리, 이념 기반인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이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오히려 이재명 지사 쪽으로 더 뭉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보셔야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조사 결과의 그래프를 보면 한국갤럽을 보면 2월부터 거의 지지율 변화가 없어요.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도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오히려 네. 2월 달에 27%였던 지지율이 지금 25%로 2%포인트 내려왔거든요. 윤석열 전 총장보다는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섭니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도 고민이 시작돼요. 아이고 지지율이 잘 안 올라가네. 예.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면 30% 넘어갈 줄 알았더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누구의 지지율에 영향을 받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문 대통령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 지지율의 반등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재명 지지율의 상승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이재명 지사의 고민일 수밖에 없고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빨리 대권 도전 선언 안 하느냐? 그래서 지지율 내려간 거 아니냐 분석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아. 그러니까 좀 윤석열 전 총장이 많이 거론되면 지지율이 더 올라가기도 하고 또 검찰 이슈가 등장하면 지지율이 더 올라갑니다. 또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올라가는데 이번에 대통령 지지율 올라갔죠. 예.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지지율이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을 놓고서 자꾸 시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빨리 선언 안 하느냐?
근데 이것과는 이 피로감과는 무관하게 좀 더 경쟁력을 준비하고 난 이후에 윤 전 총장은 정치 참여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때 가서 선언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예. 최현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언제쯤 네. 대선 도전을 선언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의 이제 이 대선 주자 지지율 지표는 참고를 우리가 해야 될 것 예. 같고요. 앞으로 파란이 좀 불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파란은 여야 격돌 상황에서 생기는 외부 변수들이 아니고 예. 각 여권, 야권 내에서 먼저 큰 풍파가 한번 벌어질 거예요. 네. 지금 이재명 지사가 정말 확고하게 민주당의 대선 주자가 될 것인지 지금 전재수 의원이 예. 대선 경선 연기론을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파란이 한번 불고 있는데 네. 전초전이거든요. 이게 제대로 붙게 되면 시끄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때 이재명 지사가 이걸 돌파할 것이냐. 그 안에서 오히려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 현상을 겪을 것이냐. 예. 사실 생각해 보시면 이낙연 전 대표가 그냥 독보적인 1위였다가 한순간에 지금 5%가 돼버렸어요. 예. 이게 올 연초에 시작된 현상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난 연말만 해도 이재명, 이낙연 양강구도였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왜 이렇게 하락했는가 생각을 해보면 사면론 때문에 그렇다. 오직 사면론 때문이겠습니까? 그때 아까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정부 또 이 집권 여당의 지지율 하락과 매여 있는 몸이었어요. 왜냐하면 당대표였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내부적인 작동을 하는데 이재명 지사가 이걸 돌파하고 솟구칠 것인가 이거 올 여름에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야권에는 복잡성이 훨씬 크죠. 서울시장 재보선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인물은 따로 있고 말씀하신 대로 언제 정치에 뛰어들 거냐 아직 예. 안 뛰어들었어요. 예. 이분의 정치는 어디냐면 제가 서점에 갔더니 서점가에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더라고요. 국민들은 궁금한데 메시지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락한 걸로 보는데 준비가 돼야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예. 이게 뭐 김종인 전 위원장 이야기처럼 5월 중순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 예를 들면 빠르면 5월 말, 늦으면 한 뭐 6월 초. 왜냐하면 이때 나와야 정치 행보가 예. 시공간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인데 당 조직은 국민의힘 따로 있고 국민의당과 합당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전 이런 대목은 6월에 적어도 국민의힘 당권이 결정되어야 아. 그 이후에 뭔가 작동할 텐데 사실은 여당 내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돌아갈 수 있다. 예, 예. 지금의 동지가 바로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고 이합집산의 상황이 훨씬 다이나믹이 클 거기 때문에 여름이 지나봐야 예. 확실한 대권 주자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전망을 들어봤는데요. 좀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경선 연기론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 당규를 보면 9월 9일까지인가요? 9월 9일까지 그러니까 대선 180일 전. 6개월 전까지 그렇죠. 대선 후보를 뽑아야 하는데 전재수 의원의 경우에는 흥행을 위해서 그러니까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선 4개월 전 정도에 뽑아야 한다. 그게 네. 맞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어요. 자, 교수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표면적인 이유가 그거죠. 표면적인 이유는 더 흥행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국면에 어떻게 이 대선을 할 수가 있겠느냐. 예. 오히려 좀 집단 면역이 이루어진 11월 정도에는 대선 후보가 여권 후보가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네. 이런 명분론을 내서는 사실 여기는 숨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선 후보가 조기에 가셔야 되면 누가 가장 타격을 받겠습니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예. 대통령이 주목받고 국정 운영의 동력을 살려가기보다는 자기 정권 창출 쪽에 초점이 맞춰지고 후보들에게 조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상당히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전재수 의원을 이야기할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문 성향, 이른바 봉화혈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는 코로나 국면에 우리가 서두를 일이 아니다. 흥행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원만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좀 더 미루자. 이것이 맞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이재명 지사 쪽의 반응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경선은 수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수년 가능성을 이야기하셨는데 이재명 지사 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이대로 가면 이재명 지사가 이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재명 지사가 이제 대권 후보가 될 여당의 유력한 그렇죠. 대권 후보가 될 가능성이 그렇죠. 높은데 두 달을 더 끈다면 혹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네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느냐. 지금 네. 이재명 지사는 여기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거 송영길 대표의 영향력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예전에 서울시장 재보선의 이 패배를 복귀해 보는 거예요. 예. 그때 여당 후보는 미리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야당이 통합 과정에서 복잡하더니
흥행이 잘 됐어요. 안철수냐 오세훈이냐. 예. 또 그 전에는 오세훈이냐 나경원이냐. 근데 이 재미가 있었단 말이죠. 예. 흥행에 성공을 했고 대승을 야권이 거뒀습니다. 그럼 대선에서도 우리만 9월에 후보 정해놓고 광야에서 기다리는데 야당은 지금 11월에 나올 예정이거든요. 네. 그럼 두 달 동안 또 이제 컨벤션 효과를 최대한 누리다가 나왔을 때 연말이 되면 야권 쪽으로 좀 국민들의 마음이 쏠리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여당에 있을 수 있어요. 예. 전재수 의원의 논리적인 이유도 이유는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화합이 제일 중요하지 어떤 의견이든 분란이 발생했을 때는 제3후보든 제2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다 타격받습니다. 민주당 자체가 예. 약속 안 지키는 정당 이렇게 돼버릴 거거든요. 근데 당원 당규를 고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전재수 의견이에요. 뭐냐면 이제 당무위원들이 결정하면 사정이 있으므로 한 2달 미루자. 그러면 그냥 스무스하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의 통 큰 어떤 수용이냐 네.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강한 반격이냐 여기에 따라서 민주당이 한번 출렁할 것 같습니다. 네. 두 평론가분 평론가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기 쪽으로 흐름이 가고 있는 것 아니냐. 분위기는 두 그렇습니다. 분 다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배동찬 인사이트K 소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